처음에는 진짜 뭐야 뭔 말이야 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책이 우울증을 벗어나고 다시 빠지지 않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하지만 제가 만약에 우울증이 심했을 때 읽었으면 정말 극혐했을 책 탑2에 뽑혀요. 추천한 사람들은 여자들이 왜 저렇게 화났을까? 궁금한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는 책이고요. 이 책은 제가 한 줄 평을 뭐라고 썼냐면 전 국민 모두가 읽어야 할 책이라고 썼어요. 이것도 또 꼭 읽으라고 하면 웃긴데 지금 시대에 꼭 읽어야 할 것 같은 책이에요. 저는 이걸 한 줄 평을 뭐라고 썼냐면 헐 내가 사는 방식 유시민님이 칭찬한 대박 이라고 썼어요. 감상평 좀 남겨주세요. 저희 독서 토론해요. 안녕하세요, 공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책이에요. 올해의 책. 2024년에 제가 좀 괜찮은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올해 읽은 책들 중에 추천하고 싶은 책들을 몇 가지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우울증 완화 후에 가장 도움받은 책 2권이에요. 첫 번째 책은 생각이 많아 우울한 걸까? 우울해서 생각이 많은 걸까? 이고 두 번째는 You Confidence이거든요. 이 두 가지 책이 우울증을 벗어나고 좀 다시 빠지지 않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사실 이 책의 요지는 좀 단순해요. 첫 번째 책은 걱정이 우울을 만든다.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 책은 Just do it. 일단 해라. 생각보다 단순하죠. 근데 저는 이게 뭔가 발상의 전환이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처음에는 진짜 뭐야 뭔 말이야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책 내용은 주제는 우울해서 걱정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해서 우울해지는 거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 책은 자신감이 생겨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도하면 자신감은 나중에 생기는 거라고 해요. 단순하죠. 하지만 제가 만약에 우울증이 심했을 때 읽었으면 정말 극혐했을 책 탑2에 뽑혀요. 왜냐면 우울증 환자들이 생각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뭔가 시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우울증이었을 때 생각해보면 저한테 제일 힘든 일이 쓰레기를 밖으로 내다 버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냥 일단 시도하래. 이거부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한테는. 좀 우울할 때 읽었으면 와닿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나아지고 있을 때 우울한 생각 말고 다른 거 하려고 생각했을 때 이 책을 읽어서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추천하는 사람들은 좀 우울증에서 빠져나오고 나서 우울한 생각 말고 뭔가 좀 다른 걸 하고 싶다, 용기가 생겼다 라는 사람들한테 추천드리고 아니면은 우울증 상태에 다시 빠져들고 싶지 않다, 어떻게 대비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책 제목 자체는 뭔가 우울증 환자를 위한 책이었던 것 같지만 내용은 그런 걸 겪었던 사람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페미니즘 입문용 책이거든요. 첫 번째는 양 기자님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두 번째는 버지니아 울프님의 자기만의 방입니다. 둘 다 페미니즘을 얘기하는데 각기 다른 나라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뭔가 좀 다른데 둘이 관통하는 주제는 같아요.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종속되지 마라 라고 합니다. 당연히 서술 방식은 좀 달라요. 양 기자님의 책은 소설이 로맨스가 좀 함유되어 있는 소설이고 두 번째 책은 강연을 책으로 엮어서 쓴 책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방금 말했다시피 주체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둘 다 책의 주인공은 독립된 여자예요. 양 기자님의 책은 그 소설 속 여자 주인공이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버지니아 울프는 자기의 삶을 서술을 하는데 버지니아 울프님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었다고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남자에게 종속되지 않은 여자들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이게 과거에 쓰인 글인데도 현대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각각 평가를 하자면 첫 번째 양 기자님의 책은 로맨스가 있어서 로맨스를 부러워하는 저에게는 별로였던 책입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포라서 말은 못하지만 페미니즘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 읽으면 비판점이 좀 보여요. 하지만 그래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90년대에 쓰인 글이라는 걸 감안하고 읽으면 이 책의 그 대단함도 느껴지고 90년대 이런 생각을 이런 것도 느껴지고 아니 이게 90년대에 이랬는데 2024년에도 이런다고? 라고 하는 현실의 빡침도 살짝 올라옵니다. 두 번째는 강연 형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인지 했던 말을 좀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점이 많고 또 이런 강연 형식의 책의 특징이 뭐냐면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 다양한 내용의 책을 챕터를 골라서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특히 어떤 부분이 좋았냐면 여자가 남자의 자아를 크게 비춰주는 오목거울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이 좀 감명 깊었습니다. 추천한 사람들은 1번 양 기자님의 책은 페미니즘이 뭔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게 너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좀 궁금하다. 여자들이 왜 저렇게 화났을까?
궁금한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는 책이고요. 두 번째는 페미니즘이 어느 정도인지는 조금 알겠다. 그런데 아직 입문자를 벗어나기엔 좀 그렇다고 중급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 중간 단계에서 읽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한 줄 평을 뭐라고 썼냐면 전 국민 모두가 읽어야 할 책이라고 썼어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성원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책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원권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해요. 인권이 있는데 성원권이 뭐지?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롤로그에서 처음에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는 이야기를 성원권으로 재해석해서 소개를 해요. 이 이야기에서 이 사나이는 악마에게 그림자를 팔고 사회에서 점차 거부당하거든요. 뭐야 저 사람 그림자가 없대 뭐야 하면서 사회에서 배척을 당해요. 이 프롤로그에서 소개하는 이 그림자가 성원권이다라는 해석을 하는데 성원권이 뭐길래 저자가 이걸 이렇게 중요시하나. 이 성원권이 저자는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책에서 사람이라는 건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자격이라고 해요. 근데 좀 와닿지 않잖아요. 아니 사람이 태어났으면 그냥 사람이지 그걸 누가 인정하고 말고를 왜 해? 라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인권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natural right, 천부 인권이고 두 번째는 political right, 정치적 인권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후자에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이 정치적 인권이라는 건 적극적 자유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국가가 이런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적극적 자유잖아요. 저는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성인권이랑 무슨 상관이냐. political rights를 기반으로 말을 하자면 국가가 인권을 부여한다면 인간이라는 거에 대한 인정과 자격이 필요하잖아요.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인간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요.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 장애인은 인간 취급을 안 해줬어요. 그때 신분제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도 인간이 아니었죠. 그리고 좀 더 최근 과거로 오면은 유색인종은 또 인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현재 인권 투쟁을 통해서 장애인도 사람으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우리도 흑인도 사회에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뭔가 그런 게 성권이다 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좀 쉬운 예시를 들자면 잠깐 페미니즘 이제 뒤로 하고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성원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저는 한국에서 연애와 결혼이 하기 싫다고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막 잔소리를 해요. 에이 그래도 사랑은 해봐라, 연애를 해봐라, 결혼은 해봐라. 근데 그래도 나를 위해선 애는 낳아야지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제가 싫어하는 잔소리가 사실 제가 한국인으로서 인정받기 때문에 듣는 소리거든요. 싫지만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가면은 이런 소리 못 들어요. 왜 미국을 예시로 들었냐면 미국은 연애, 사랑, 가족 이런 거에 미쳐있어요. 사람들이 한 6개월 정도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디 하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요. 이 사람을 만났다는 게 면대면 만났다는 게 아니라 데이트 그런 걸 6개월 동안 정도 안 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쟤 이것도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그럼 저는 법적으로 미국인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난 연애 안 할래. 난 사랑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은 거기서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민자로서 그 소리를 들으면 짜증나요. 왜? 나 이방인 취급하는 거니까. 이게 모순적이게 들릴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단순해. 왜냐면 저는 내가 연애 안 하는 상태를 인정받기 원하는 거지 제가 어디 가서 이레귤러 취급을 받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미국에서 이민해서 몇 년간 거기 살아서 만약에 제가 거기서 녹아들어서 성원권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소리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 너도 여기 몇 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 너도 좀 애인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사랑 이제 할 때 되지 않았어? 라고 하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사회적으로 이 연애 안 하는 상태가 당연했으면 좋겠는 거지 제가 특별 취급을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뒤로 제가 또 페미니즘을 다시 얘기로 들고 오자면 이 성범죄에 대해서 성원권으로 재해석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동의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성범죄는 성욕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자와 남자 모두 성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범죄자의 90% 이상이 남자잖아요, 한국에서. 왜일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걸 분출하지 못해서 성욕을 분출하기 위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을 해요. 그럼 더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성욕은 여자가 억압을 당하면 더 당했지 남자가 성욕이 억압당하진 않아요. 제가 지금 여자와 남자의 성욕이 동등하답니다 라고 하면은 반박이 엄청 많이 달리거든요. 너가 남자의 성욕을 몰라서 그런다. 여자는 성욕이 남자만큼 심하지 않다. 라는 반박이 엄청나게 많이 달릴 거란 말이죠. 이거 자체가 여자의 성욕을 억압한다는 거에 대한 반증인 거예요.
그냥 사회가 그걸 안 좋게 보니까 여자들이 숨기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대다수는 여자여야 해요.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성욕을 분출할 수 없는 여자들이 오히려 성범죄를 저질러야 하거든요. 근데 성범죄자의 90% 이상이 남자인 걸 보면 성범죄의 주된 원인이 저는 성욕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에서는 성범죄의 원인을 권력구도, 주체성 말살로 해석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여자가 주체성을 가지고 있고 성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너는 사실 인간 아니야 라고 그 사람을 모욕하기 위해서 저지르는 게 성범죄다 라고 여기서 말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동의가 돼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성범죄자들의 대부분의 심리는 감히 니까지 깨? 라는 심리가 좀 깔려있어요. 성범죄 기사를 봐도 그렇고 성희롱하는 댓글들을 봐도 그렇고 감히 니까지 깨? 감히 니가? 라는 심리가 좀 깔려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성범죄자들의 심리는 그 사람들의 성권을 말살하기 위해서 너는 나보다 밑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더 큰 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오히려 그렇게 그러니까 성범죄자가 여자의 성원권을 무시하기 위해서 저지르는 성범죄가 여자의 성원권과 주체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잘 생각해보면 또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면 과거에는 여자의 성원권이 없는데 지금은 남자와 동등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약하게라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약하게라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계속 공격하려 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범죄자들이 네가 뭔데 성원권을 가지고 있어? 라는 말 자체가 너는 성원권을 가지고 있지만 난 그걸 싫다 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전 여기서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성범죄 기사나 안티페미니즘 댓글을 보면은 그들의 주된 심리가 불안함이라고 느껴져요. 불안해서 여자가 성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 나와 동등해지는 게 불안하다라는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 평등이 그들은 왜 불안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 그냥 저는 저대로 있고 만약에 제가 남자라고 생각해보면은 저는 왜 불안한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냥 저는 저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가 성원권을 얻게 됐어요. 근데 제 위치가 낮아지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왜 불안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누구한테 추천하냐면 일단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에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깊게 알고 싶은 사람한테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차별 있잖아요. 그런 걸 명확하게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언급을 하는데 굴욕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떤 개그에서 누구를 비하하는 개그를 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발끈하네? 이러면서 발끈하는 것 자체가 또 굴욕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불편한데 왠지 모르겠다 라는 걸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 또 추천드립니다. 다음 책은 1984인데 이것도 또 꼭꼭 읽으라고 하면 웃긴데 지금 시대에 꼭 읽어야 할 것 같은 책이 아니요 꼭 읽어야 해요. 이 책은 이게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원래 읽었을 때랑 느낀 점이 엄청나게 달라져가지고 뽑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빅브라더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굳이 귀찮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성과 관련된 파트였는데 성욕에 대해서 억압을 하고 그리고 이 주인공이 남자인데 주인공이 어떤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러브스토리가 좀 길게 나와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로맨스 브로자여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야? 굳이 왜 있는 거야? 빅브라더는 귀찮게 이런 거 왜 안 들고 막 난리야 이랬는데 제가 사회학개론 수업을 듣고 저 나름대로 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 사회학개론에서 프로이트의 성격 구조를 배우게 되거든요. 거기서 리비도라는 게 있어요. 이 리비도가 뭐냐? 성적 충동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성적 충동이에요. 이드에서 발현되는 성적 충동인데 사춘기 시절에 발현이 된다고 해요. 그때가 에고가 형성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사춘기 시절에 성적 욕구가 생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게 프로이트가 리비도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프로이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리비도가 발현이 될 때, 그러니까 성적 충동이 발현이 될 때 인간은 처음으로 이드와 슈퍼에고 사이에서 분열된 에고 자아를 경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갈등을 하는 거죠. 이게 옳은 건가? 이런 건 옳지 못한 것 같은데? 라고 속으로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권위주의적인 사회일수록 슈퍼에고가 리비도를 윤리적으로 억압한대요. 그러니까 리비도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생물학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슈퍼에고가 리비도를 윤리적으로 억압하게 되죠. 그러면은 에고에서 죄의식이 생겨나요.
내가 잘못됐구나.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일인데 라고 죄의식을 내면하게 돼요. 그리고 전 여기서 뭐랑 겪었냐면 아도르노라는 분의 명제를 겪었거든요. 이 아도르노의 명제가 뭐냐,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은 약한 자아라고 해요. 자아가 약한 개인은 권위 앞에서 굴종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프로이트의 성격 구조에서 슈퍼에고가 리비도를 윤리적으로 억압하면 죄의식을 내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죄의식을 내면하면은 자아가 약해지거든요. 왜냐면 나 스스로가 나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옳지 못하다고 나 스스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윤리적으로 공격하면서 자아가 약해지고 권력에 굴종하게 된단 말이죠. 그 사회학 개론 시간에 이렇게 답들었어요. 성을 억압하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사회일수록 그 개인은 권력에 굴종적인 인간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것도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식이라는 성적 심리학적 문제가 권위주의라는 정치적 문제로 귀결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자아의 형성은 죄의식과 함께 오는데 이 시기에 자아를 정립하지 못하고 죄의식을 내면하면은 권위주의적인 성격의 인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984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성의 억압, 이런 프로이트의 권력 구조와 연관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고의 제한인데, 이것도 그 당시엔 이해를 못했어요. 막 책 읽는 거는 이해가 됐거든요. 왜냐면 독재 정치에서는 책을 좀 금지시키잖아요. 군사정권 시절에서도 막스의 책을 금지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을 제한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신호나 일기 쓰기, 명상 이런 것도 금지를 시키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굳이 귀찮게 언어를 왜 지우고 만들고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옛날엔 단순하게 사람들 멍청하게 만들려고 저러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단 좀 깊게 이해한 것 같아요. 이제 신어는 단어를 없애거든요. 그러니까 좋다와 나쁘다도 있고 별로다라는 단어도 있고 감정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쁘다라는 단어 같은 걸 없애고 좋다와 좋지 않다 두 개로만 나누는 거예요. 사람의 사고의 폭을 단순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막 단어를 없애면, 저희가 어떤 문제를 명명하는 단어가 없으면 그 문제를 언어화하기 힘들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커지기가 힘들거든요. 신어는 이렇게 단어를 없애서 사람들이 문제를 명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 책을 금지하는 거는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도록 눈을 가리는 거고, 일기나 명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는 생각을 차단함으로써 비판 근처도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은 스스로 생각하는 법에 대한 중요성도 알게 돼요. 이 요즘 미쳐 돌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그때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스포가 될까봐 자세히 말은 못하지만 커뮤니티의 중요성도 좀 알게 되었어요. 추천하는 사람은 이게 고전이잖아요. 고전을 읽고 싶은데 시사점도 주는 책을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이고요. 명작을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인데, 이건 유시민님의 책이거든요. 저는 이걸 한 줄 평을 뭐라고 썼냐면, 헐 내가 사는 방식 유시민님이 칭찬한 대박 이라고 썼어요. 왜냐면 제가 이 책이 호감이었던 점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 인생 철학을 유시민님이 엄청 칭찬하고 오히려 부럽다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나 좀 잘 살고 있나 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인생 철학이라고까지 뭐하고, 그냥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후회 없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생산적으로 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우울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우울했단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면 우울함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이게 기본소득 논의와 함께 나온 생각이라 너무 긴데, 줄이면은 저는 사람이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면은 건강한 삶이지 않을까라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이 그래서 호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로 든 생각이 뭐냐면, 유시민님이 자기 자신한테 너무 가혹하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 유시민님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계속 말씀을 하시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도 하시거든요. 삶에 대한 얘기니까. 근데 자기 과거를 너무 가혹하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좀 놀랐어요. 왜냐면은 유시민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은 민주화 운동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지금도 나이가 많은데도 진보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제가 TV에서 봤던 유시민님의 단편적인 모습이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단 말이죠. 그럼 저라면은 그래도
나 정도면은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 자기는 기득권에 넘어갈까 무서워서 그 근처도 가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결단도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 객관하기도 하겠죠. 왜냐면 저보다는 유시민님이 자기 자신을 더 잘 아시니까.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시민님이 자기 자신의 삶을 평가하면서 이제 평가 기준을 또 말하는데 책은 또 현대에 쓰여진 거잖아요. 조금 늦긴 한데 그래도 현대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에 안주하는 삶과 현재에 안주하는 삶은 평가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유시민님이 살았던 시대에 안주하는 삶은 기득권에 편향하는 삶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현재에 안주하는 삶도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대에도 물론 힘들었겠지만 그리고 불의에 저항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평온한 삶을 유지는 하지만 불의에 같이 목소리를 내주고 그렇게 조금씩 힘을 보태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유시민님을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내가 뭐라고. 근데 그냥 자기의 그 후회를 너무 적으신 걸 보고 뭔가 위로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지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 유시민님 뿐만이 아니라 그 시절 청춘들 모두를 좀 위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하고 싶었던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꿈이 있었고.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민주화운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가혹하게 평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위로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열심히 좋아하는 걸 하면 재밌게 사는 게 인생의 절반이라고 하면 나머지 절반은 사랑과 연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공감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는 왜 나는 아무것도 막 안 해주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면은 사회에서 받은 혜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란 걸 깨닫고 나서 뭔가 사회에 보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전 좀 오히려 이 연대를 못하는 게 바보라고 생각해. 왜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다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뭉쳐 사는 거란 말이죠. 이거 공동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이기적으로 굳는 것 자체가 굳이 바보처럼 굳이 공동체를 나아가고 싶다는 건가? 근데 공동체가 주는 혜택은 누리면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군다는 것 자체가 굳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이게 죄책감이 들거든요. 유시민 님도 책에서 가고 싶은 길이 있었지만 가족 혹은 사회를 위해서 다른 길을 선택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를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엄마는 딸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옆에서 이걸 제가 다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고생한 걸 알면서도 나만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나중에 성공해서 효도해 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유시민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 만약에 그 시절에 하고 싶었던 걸 선택했다면 어땠을 것 같았지? 그리고 남자들한테도 이런 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엄마에 대한 미안함, 희생. 마지막으로 유시민님의 말하는 열등감 해결법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비판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우와 신포도 얘기를 하시면서 여우가 포도를 따먹으려고 엄청 열심히 노력하다가 결국 안 돼서 에이 저거 쉴 거야 하는 내용의 위소구화가 있잖아요. 유시민님이 여우처럼 생각해라 라고 하시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위험해 보였어요. 왜냐면 유시민님은 에이 저 포도 쉴 거야 이러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포도를 얻는 것을 온 힘을 다해서 방해하려 들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포도를 얻는 걸 보고 야야 그거 쉬어 먹지마 이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야 쟤 신포도 왜 먹는데? 바보 아니야? 이러면서 욕하기도 할 거고 이 부분이 가장 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냥 부러우면 부럽다고 인정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열등감과 질투는 그거 진짜 큰 에너지거든요. 이게 진짜 큰 원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열등감과 질투라는 에너지는 갑자기 불 화르륵 붙여버릴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단 말이죠. 저는 보통 누군가를 부러워할 때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이 다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와 부럽다. 누군가 뭔가 한 걸 보고 저게 너무 멋있어. 와 부럽다. 나도 하고 싶다. 저 사람 저거 어떻게 했대? 나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지향점이 있는데 누군가가 결국 이미 달성했어요. 와 저 사람 대단하다. 되는 거였네. 근데 이게 나도 해야지? 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힘이 되거든요. 이 열등감과 질투라는 에너지를 소모적으로 쓰지 말고 건설적으로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남을 평가하기보단 남이 한 걸 보고 나를
평가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왜냐면 남은 모르지만 나는 나를 알잖아요. 평가를 자기 자신한테 돌려보시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 까내리는 거 보면은 없어 보이잖아요. 왜냐면 그걸 자기 자신이 과거에 원했는데 그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욕해서 얻는 게 없잖아요. 그냥 이 강렬한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쓰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는 사람은 열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삶을 너무 열심히만 살아서 놀지 못하는 분들에게 진짜 추천드립니다. 놀아야 돼요, 여러분. 노세요. 그리고 아니면 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다양한 선택지를 겪어보시고 싶은 분들한테 한 가지 선택지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연대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옛날 책이에요. 대통령이 바뀌기 전 책이어가지고 그런 부분 좀 감안하시고 보시고, 연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전 이 부분도 진짜 감명 깊게 읽었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생각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거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여기서 독서 토론합시다. 첫 번째, 왜 여자들이 평등해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남자들은 왜 화가 날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이해가 진짜 너무 안 돼요. 저도 불안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뭔가를 달성하는 걸 보고 불안한 적은 별로 없어서 그런가? 제가 불안한 건 그거거든요. 보통 저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가 제일 불안해요. 저는 남들이 뭔가 달성하는 걸 보고 불안하다. 근데 그게 나한테 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나와 평등해진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인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는 너무 좋은 소식 아닌가요?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이런 죄책감, 남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열등감. 남이 달성한 건 남이 달성한 거고 그 사람이 잘한 건 그 사람이 잘한 거고, 내가 못 가지면 저도 짜증이 나긴 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럴 때 짜증남이에요. 선착순이야. 내가 느려서 못했어. 아씨, 나 왜 이렇게 느려? 저 사람들 되게 빠르네? 그럼 난 언제 해야 저걸 성공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막 그거를 내가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헤맸는데 갑자기 마음을 그렇게 휙 바꾸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부러운 건 좀 꾸준히 부러워가지고 아직도 부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궁금해요. 왜 그런 심리가 나타날까? 이거는 영상을 아무리 찍어도 결론이 안 날 거기 때문에 이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번 2024년에 재밌는 책들 많이 읽어서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원래 읽기 시작했지만 아직 끝나지 못한 책들도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들도 좀 가져오면서 말씀 많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책을 읽으신 분들 감상평 좀 남겨주세요. 저희 독서 토론해요. 그리고 저도 질문 주시면은 저도 댓글로 감상평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독서 토론해요. 너무 재밌겠다. 또 추천하실 책 있으시면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공실님 이거 읽으시면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라는 책 있으시면 마구마구 달아주세요. 요즘 책 읽고 싶거든요.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